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시작에 앞서서 이 강연은 현재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휴먼인 창조 특강 릴레이 세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특강의 사회를 맡게 된 권회창이라고 합니다. 특강은 90분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줌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고,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현장에서 손을 직접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학기와 2학기에 걸쳐서 총 9차례의 특강이 진행되는데요. 그 서막을 열게 될 G&M 글로벌 문화재단의 김승환 전무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승환 전무님께서는 현재 G&M 글로벌 문화재단의 전무로 재직 중이시며, 이전에는 국제 구호와 국제 개발 협력을 돕는 팀&팀 인터내셔널 국제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다양한 글로벌 NGO의 경험과 풍부한 현장 경험까지 겸비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의 졸업생으로 저희의 95학번 대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NGO에 대한 죄송합니다. 이웃을 향한 NGO의 총체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김승환 전무님께서 강연해 주실 텐데,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김승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저녁 시간에 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한 이러한 큰 릴레이 이 세미나 이 포럼을 또 이렇게 코로나 시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진행하시는 또 이 주최 측에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이웃을 향한 NGO들의 총체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주제 아래서 저희가 총 4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그 NGO란 무엇인가, 비영리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NGO들의 세계, 저희가 포지셔닝 맵이라고 일컬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우리 학생들과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좀 고민할 문제들을 잠깐 저희가 논의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어져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시면서 책을 한 권씩 다 나눠드렸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의 챕터 4가 오늘의 저희 강의 주제와 또 이 전체 전인적 세계 시민 교육의 주제와 연결되는 챕터가 있어서 함께 저희가 읽고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저희가 읽고 듣길 원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께 준비하신 질문들을 가지고 Q&A를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몇 가지 좀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웃에 대한 또 NGO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지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짧은 비디오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기는 수단과 남수단의 국경 지역에 있는 이다, YIDA, 이다 캠프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신 레퓨지 캠프가 아니고 레퓨지 캠프로 가기 전에 있는 트랜짓 사이트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남수단이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북수단에 거주하던 많은 남수단 종족들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캠프입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블랙베리 핸드폰으로 찍은 거라 이렇게 짧고 아주 간단한 건데, 이날이 이 레퓨지 트랜짓 사이트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식량을 배급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WFP가 이날을 주관하여서 다들 모여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레퓨지 캠프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레퓨지 캠프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여기 이 안에 있을까요? 레퓨지 캠프 뭐 하는 곳이다. 한번 손을 들어 주시면 제가 책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없을까요? 제가 좀 설명을 먼저, 그럼 첫 질문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레퓨지 캠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마을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구호 텐트들이 있는 것은 레퓨지 캠프라고 하지 않아요. 레퓨지 캠프에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카쿠마 캠프였고요. 그 다음으로 소말리아 국경에 있는 다답 캠프가 지금 제일 비기스탄 레퓨지 캠프인데 최근 3년간은 모르겠습니다. 좀 뒤바뀔 수 있으나 아마 대세적인 게 역사적으로 카쿠마와 다답이 가장 큰 겁니다. 10만 명이 넘게 삽니다. 포항의 인구가 50만 명이에요. 그럼 캠프 하나에 30만 명이 사는 정도면 작은 소도시를 넘어가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이런 천막으로 사는 것들은 아주 캠프 초창기나 아니면 쓰나미가 났을 때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겼던 어떤 그런 템포러리한 상황들이지, 실제로 레퓨지 캠프를 가시게 되면은 집단 거주 형태를 종족별, 에트니컬한 그룹별로 구분되어서 거주를 시킵니다. 섹터별로 나눠서. 그래서 같은 언어권을 구성을 하게 되고요. 배급되는 재화와는 다르게 사람이 필요한 게 다르잖아요. 누구는 비누를 하루에 쓰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도 기숙사생활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비누를 일주일 내내 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어떤 서플라이를 받아도 레퓨지 캠프에서 사람들이 쓰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물 교환하는 마켓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량을 먹어도 저 같은 사람은 많이 먹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먹어도 되는 사람들은 같은 동일 식량의 양을 소비하는 시간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잉여 재화가 누군가에 있고 부족한 재화가 누군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 안에 자유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재화를 물물 교환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캠프라는 것을 봤을 때 여러분께서 첫 번째, 제가 레퓨지 캠프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있느냐, 우리 한동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인권 문제라든지 난민 문제라든지 관심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조금 더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자, 좀 더 넓게 보자 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없으므로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 어느 나라 가셨어요? 다 가봤다고요? 가나요? 예, 서아프리카죠. 예, 감사합니다. 왜 가셨어요? 인턴이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되게 큰일 하셨네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혹시 관계자분 저희 책 한 권만 저분께 좀 이따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아시아 국가를 난 가봤다. 여기 좀 많이 손 드실 것 같은데. 잠깐, 너무 많아서. 남미 국가를 가보셨다. 남미는 없으세요? 좋아. 아시아 국가 중에서 내가 가본 나라는 아마 딴 사람이 안 가봤을 거다 하면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태국 많이 가보셨죠? 미얀마,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스리랑카 있으세요? 방글라데시,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필리핀에서 저기 맨 앞에 계신 분, 필리핀에서 어느 섬에 가셨나요? 예. 예? 바사이. 우리 마닐라 안 키려고 그랬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 무슨 일 하셨어요? 어떠한 분들을 만나셨나요? 예. 예. 복음 전파하고. 거기가 제가 필리핀 전문가는 아니어서 해안가입니까? 내륙입니까? 해안가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국내에서 봉사를 해본 적이 있다. 당연히 다 보셨겠죠. 근데 나는 남들이 안 한 봉사를 해봤다. 미혼모를 만나보신 분. 저기 위에. 예. 어느 지역에서 만나보셨나요? 용인이요? 예, 용인에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그 수녀님들이랑 같이 봉사하러 갔었는데 예. 이렇게 주소를 아예 안 알려 이게 뭐지? 음. 아예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고요. 미혼모의 집은. 그렇죠. 예, 그렇죠. 오늘의 주제에 부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혹시 장애인들하고 만남을 계속 오랫동안 해보신 분들? 예, 앞쪽에 우리 남자분. 혹시 마이크 주는 가능하시겠어요? 예. 어떤 경험으로 어떤 분들과 만나셨나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조금 다양하게 해봤는데 대표적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들 중에서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놀러 다니고 그런 그 일종의 교육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놀러 다니는 일을. 너무 좋습니다. 예, 오늘 또 지금 총 4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은 일단 저희가 선물 책이 4권 있으니까 4분에게 전달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 내용에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갔던 지역 중에서 사람들이 안 가본 지역은 수단에 다르푸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웨스트 다르푸르에서 마지막 워터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많이 없죠. 수단에 카르툼도 많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나 이웃은 그러한 험한 곳, 반군이 있는 곳, 난민촌만 있지 않고 이웃은 용인에도 있고요, 포항에도 있고요, 흥해에도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도 있고요, 제주도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필리핀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제가 그 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게 우물을 파는 장비예요. 저희가 우물은 한국말로 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하수 개발은 보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홀 디벨롭먼트라고 하고, 아까 제가 우물 파기로 하는데 국제적으로는 Water Sanitation and Hygiene Sector라는 게 아예 공식 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워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safe water 아니면 drinkable water라고 해서 그러한 음용에 합당한 기준들을 다 랩 테스트를 거쳐서 오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세이프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죠. 퍼블릭 헬스와 연결되어서. 그래서 뭐 가운데는 이제 수단 사람들의 워터 액세스 포인트들, 그러니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파이프에서 물을 가져가게 할 것이냐. 세 번째 사진은 여러분 혹시 소말리아 국경에 있는 저기 타나 강이거든요. 소말리아 국경 지역 가까이 케냐에 위치한 건데, 우물 파러 갔다가 악어한테 뭐 다리 물린 이야기,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끔찍한 이야기긴 한데, 그 마을에서 저희가 제가 일을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아이들이 너무 힙해서 찍어봤습니다. 어떤 너무나 비극적인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그 안에 너무나 또 아름다운 아이들이 또 즐겁게 맨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아프리카, 그냥 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비극적인 이웃들의 사람들을 우리는 되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안타깝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으나 실제 그 안에 우리가 가지 못했던 수많은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음을 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나누고 싶은데, 혹시 이 사진의 이 집의 이름을 아시는 분?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라는 영화에 나오는 집입니다.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은 충분히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여기 이 여자분이 메릴 스트립이라는 그 여자 배우가 이 공연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카렌 블릭슨이라는 여자분이 자기가 자서전을 낸 것들을 영화화한 거예요. 실제 스토리입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게 그분이 실제 살던 집이에요. 지금 이게 카렌 뮤지엄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런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나오는 사진을 넣느냐, 가운데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우리 여주인공 분이 케냐의 분하고 아이와 함께 손을 잡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오른쪽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핸즈라고 적어놨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에 중요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우리들의 아버님 세대들이나 저희 세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아프리카 영상미가 있어요. 드넓은 이렇게 사파리 할 수 있는 지역에 사자떼와 물소떼와 기린떼와 코끼리들이 다 나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아프리카를 담고 있어요. 또한 한편으로는 약간 조금 세속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만 볼 때는 그렇게 레슨이 오진 않아요. 아름다운 그런 장면들이 있다. 그리고 너무 좀 세속적인 사랑이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어서 크리스천적으로 볼 때는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는 관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또 별도로 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영화에서 하나를 빼고 싶은 것은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당시에 여러분 말씀드린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의 영화를 보시게 되면 모든 흑인들은 흰색 장갑을 끼고 서브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유럽에서도 그랬고 절대로 슬레이브라는 그 당시 사회적 펑션에 있는 분들이 맨손으로 그분들의 마스터를 섬길 수 없었어요. 다 흰 장갑을 껴야 돼요. 뭘 만져도. 그분들이 음식하는 그릇을 들고 날라도 흰 장갑을 꼈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흰 장갑을 끼고 계십니까? 저건 손이 하얀 겁니다. 이분이 맨손으로 부족을 만진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어요. 케냐의 이 부족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 부족들, 케냐의 부족들한테 어떻게 인식되어 있냐? 카렌 블랙슨이 우리들의 손을 잡아준 사람, 우리에게 처음 농사를 질 땅을 준 사람, 우리 가축들이 먹을 풀을 있는 땅을 준 사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 준 사람, 학교를 제공해 준 사람, 우리 아이가 아플 때 백인이 쓰는 약을 동등하게 약을 발라준 사람, 그리고 눈높이를 맞춰서 함께 이야기한 여자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스와힐리어로 백인이 무중구라고 합니다. 무중구는 사전적 의미로 스와힐리어로 백인이에요. 그러나 제가 여러 마을을 다니다 보면은 무엇을 발견하냐면요, 그 무중구의 뜻이 달라요. 어떤 마을에 가면 선물을 주는 사람이 무중구입니다. 어떤 마을에 가면 힘 있는 사람이 무중구고요, 어떤 마을은 때리는 사람이 무중구입니다. 단순히 사전적 의미는 백인일 뿐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의 문화적인 의미로는 그 분이 나의 어려움을 도와준 사람이란 뜻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이로비의 그 남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을 카렌이라고 합니다. 카렌. 이 여자 이름을 따서. 쉽게 얘기하면은 그 동네가 아주 옛날부터 영국인들이 살던 동네고 유럽인들이 살던 동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치면 약간 이태원, 성북구 막 이런 데 이름이 이 여자 이름을 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가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아까 제일 처음 보였던 제 영상에서 푸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음식으로 남는 재화를 주고받게 되는 시장의 형성에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데, 이 영화에서 제가 드리는 단어 하나는 존엄성, 디그니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필요를 어떻게 충족시켰는가라는 질문에 첫째가 있다면,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장애인들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미혼모들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들의 존엄성은 무엇인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모든 얘기를 들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물을 주기도 합니다. 부족한 사람에게 쌀을 주기도 하고요, 누구에게 약을 주기도 하고요, 그의 여러 가지 필요한 상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필요성을 채우는 것 안에 있어야 될 존엄성,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불쌍해서 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묵상하길 원하는데, 모든 하나님 아래서 창조된 동일한 생명체로서 가지는 동일한 인격과 존엄성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하고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기꺼이 나누고,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게 누구 거예요? 저한테 맡겨진 하나님 거죠. 그러면 이게 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 제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거 상관없이 그분들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이웃에 대한 행동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을 먼저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부분 많은 사람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필요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충분하진 않습니다. 저의 오늘의 강의는 충분한 강의가 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필요한 강의는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충분하기에 필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한 행동과 이웃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시느냐에 따라서 그 필요를 더 충족시킬 것이고요, 더 충분에 가까워질 겁니다. 하나님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노력들을 더해서 더 하나님을 이해하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이해하면서 나아갈 때 이러한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노력들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더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조금 약간 정보에 대한 얘기가 많고 여기가 좀 있는데, 이건 이제 카르툼에서 제가 일할 때인데, 라마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끄덕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좀 거리감이 있어가지고 평소와 다르게 라마단이 끝나면 이드라는 좀 약간 한 일주일가량의 이제 베케이션을 가져요. 브레이크를 가져요. 그래서 우리 추석처럼 이드 기간 동안은 그 무슬림 분들이 고향을 향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점이나 그런 공무원들이 셧다운하고 이렇게 정말 일가친척을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이분들이. 근데 이드 기간이 지금 장이 저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달푸르 중간 가는 길에 있는 엘 오베이드라는 도시까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는데, 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창가 넘어 있는 수단의 척박한 땅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딱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름아름 알려준 숙소에 방을 잡고 보니까 거기는 이게 커피나 핫티, 티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티 심부름을 티를 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15세 되는 정말 아름다운 눈을 가진 어떤 그 꼬마 소녀가 그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고1 앞뒤로 보지 못한 미소와 평안함과 뭐랄까 깊은 어떤 그 따뜻함이 있었어요. 너무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그 작은 한마디 한마디에 15세 소녀에 대해서.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에리트리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에리트리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에리트리아? 아무도 모르죠. 이유가 담당합니다. 아무런 거기 자원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학살이 일어나는 땅이죠.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뉴스의 주제가 안 돼서. 그만큼 뉴스도 소외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에리트리아가. 에리트리아의 아스마라라는 수도에서 온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친구가 뭐 말도 잘하고 이러니까 제가 늘 비상식량을 가져다녔어요. 그 당시에 초콜릿하고 비스킷을 갖고 다녔는데 그걸 좀 이렇게 같이 먹자라고 쉐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싫대요. 그냥 주는 거야라고는 싫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뭐 그 다른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줄을 안 거죠, 이 친구가. 제가 아니다, 나 크리스천이야. 그래서 이걸 난 쉐어하고 싶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Are you Christian? 그래서 제가 Yes, I'm Christian 그랬어요. 제가 그 코리안이기 때문에 발음이 좀 약간 다른 걸 이해해 주십시오. 근데 그 여자애가 저한테 잠깐 기다려라고 하고 갔더니 종이 한 장을 가져와서 저는 선물로 줬어요. This is gift. This is gift. 그게 바로 저 종입니다. 제가 저 종이를 받고 사실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좀 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했는데 그게 얼마나 오만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한 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도는 제가 굉장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큰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전제로 제 기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우리 모두 다 큰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아요. 그러나 그 소녀를 통해서 알게 해주신 것은 우리의 관계가 일방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갖고 있는 출신 국가나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들과 부와 돈과 학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기도를 하고 하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이퀄하다는 말씀을 그 소녀의 대화와 한 장의 종이로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NGO와 이웃과 이런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체크해봐야 될 우리 머릿속의 인식이 가진 걸 나눠주는 것이 NGO 활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평안한 사람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뭘 해준다라는 것에 우리의 인식이 이해가 스톱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진 걸 나눠주는 것은 이것을 하는 행동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걸로 완성되지 않아요. 그걸로 시작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배워가는 과정이기에 경험해가는 과정이기에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전 시작하신 분들이라 생각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또 이미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얘기를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들었으리라고도 기대해 봅니다.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퀄한 존재인지를 알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물과 배경과 여러 가지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의 존엄성이 얼마나 동등한지를 인정하고 이것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영리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시간 체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비영리라는 말은 사실은 NGO가 아니에요. 비영리는 뭐죠? Non-profit입니다. NGO는 뭐예요? Non-government죠. 이건 비정부 기구입니다. 엄밀히 말을 하면. 그래서 예전에 이런 비정부 기구라는 것들이 없을 시절에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서 못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을 비정부 기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1800년 후반, 1900년 초로 잡고 있는데 비영리 역사를. 근데 지금 우리가 NGO란 말과 비영리란 말을 섞어 쓰죠. 그래서 제가 졸업할 1999년 2월 졸업자입니다. 제가 1회 졸업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저런 말들이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할 때 배웠던 게 이런 비영리는 뭐고 NGO는 뭐고 또 다른 표현으로 CSO라는 게 있어. 우리는 CSO라고 불러야 돼. 아니야, NGO가 맞아. 아니야, NPO가 맞아. 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말이 다 틀리지 않고 다 맞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 넘어가자 라는 차원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긴 있어요. 제가 오늘 PPT는 준비하지 않았는데 다음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수익사업과 영리사업은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 수익사업과 영리사업은 개념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거 한번 지금 메모하시는 분들은 차이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대부분 NPO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어카운팅, 그러니까 회계 기준, 어카운팅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NGO라고 안 하고 NPO 어카운팅 스탠다드라는 말을 써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회계 기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일반 회사와는 다른 회계 기준으로 비영리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어카운팅 스탠다드라는 거 있지만 우리나라는 또 미국에서도 NPO 어카운팅 스탠다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게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NGO 기관들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 적용 시점을 좀 차등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 기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영리란 뭐냐? 결국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다. 그 개념이 정부로부터 왔던, 영리로부터 왔던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한 거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아주 짧은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이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렇게 좀 비종교적인 하지만 좀 약간 영리적인 그 직장입니다. 여기는 이쪽 오른쪽 끝에는 이 종교적인 그다음에 또 비영리적인 그 직장들이고요. 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고요. 밑으로는 제가 있어요.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직업을 쭉 놨냐면 제가 학창 시절입니다. 95, 96, 97, 98년도에만 해도 어떤 단어들이 저희 안에 있었냐면 나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선교사 하겠다, NGO 하겠다 하면 헌신하는 자. 그리고 저는 회사 다닐래요. 저는 창업할래요. 욕심 많은 친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신을 희생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은근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넘겨주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NGO에 일하는 사람이 일반 커머셜한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도덕적입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NGO에 일하는 사람이 일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도덕적입니까? 아니면 더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위험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항상 이러한 식의 포지셔닝을 갖고 있어요. 마치 이러한 직업은 좀 더 하나님에 가까울 거고 이웃에 가까울 거고 이런 직업은 좀 더 나를 위한 거라는 뭐랄까, 전 충분히 우리 한동대학교에서 이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교수님들께서 지금 티칭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넘겨 잡으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런 부분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뉴스를 보면서 압니다. 많은 선행하는 기업가들, 많은 선행하는 예술가들, 많은 일반 직장인으로서, 많은 소시민으로서 이웃들을 챙기는 사람들, 또한 성직자로서 NGO 사람으로도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뉴스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갖고 있든 간에 나를 위해서, 나의 충족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냐,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의 질문만 남아 있습니다. 어느 직업을 선택하냐는 이따도 Q&A 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동등한 답이지 무엇 하나가 더 우위에 있고 여류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비영리를 마치 모럴리 더 하이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비영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등합니다. 하지만 내 잡이 그런 거예요. 제가 다른 NGO의 신입사원 강의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희생했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죠? 이런 혹시 센텐스를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변에 있나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다행입니다. 예전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답을 합니다. 아니, 안 갚아주죠. 우리 여러분들 셀러리라는 개념과 컴펜세이션의 개념을 혹시 이해하고 계세요? 다릅니다. 우리 캐시로 받는 것과 전체 컴펜세이션 패키지라는 게 개념이 달라요. 그죠? 근데 NGO는 통상 우리 이런 영리 기업에 있는 분보다 셀러리가 좀 낮죠? 그럼 우리 희생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갑니다. 수많은 경험들,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 스토리, 내 삶의 시간이 어떠한 이야기로 충족되는지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가져가요, 우리들은.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리에 있는 분들이 그런 풍족한 리치한 인티머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역으로 또 그것은 뭐에 달려있느냐? 바로 저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직업에 있던 우리가 더 많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로 되어 있는 캐시,
디짓이 6디짓이냐 5디짓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얼마를 연봉을 받느냐 1억이냐 이런 얘기들이 아니라 저는 정말 적은 연봉 받고 이래요 라는 거를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연봉을 얼마 받았는데 비영리에서 얼마 받은 희생해서 왔어요. 박수 치는 모습이 감사한 그분의 스토리는 맞으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우물 팔 때 월급을 $300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행복했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시는데 어떻게 사십니까? 저 살 안 빠지고 삽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려요. 그런 캐시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왜 하느냐, 무엇을 하면서 살 거냐라는 것에 여러분의 좀 관심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NGO를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NGO 이름 한번 대보실래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NGO. 예? 월드비전 감사합니다. 또 다른 NGO? 예? 유네스코 감사합니다. 참고로 유네스코는 UN 에이전시고요. 죄송합니다. 또 다른 NGO. 사실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사실 NGO란 말이 지금 유네스코라는 답이 틀린 답도 아니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개념 속에 그렇게 이미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사전적 의미는 다를 수가 있지만. 자, 여러분이 잘 모르는 NGO들 로고를 좀 붙였어요. 혹시 이 중에 아는 NGO의 로고가 있으신가요? 이 NGO 나 알아. 있으시면 제가 엄청 상품을 준비했는데. 모르십니까? 정말 좋은 상품이었는데 그건 제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Danish Refugee Council이라는 데가 있고요. 이 안에 DRC라는 곳이 안에 되게 재미있는 유닛이 하나 있어요. 디마이닝한 그룹이 있습니다. 디마이닝한 액션 그룹들이 있어요. 디마이닝이 한국말로 뭘까요? 지뢰 제거입니다. 지뢰 제거 NGO 들어보셨나요? 휴메니테리언 지역들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무장으로 싸우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지뢰도 매설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우리 정부군이 하는 거여도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나라도 가끔 목함 지뢰가 유실되어서 인천에 떠내려옵니다라는 뉴스를 보실 겁니다. 우리나라 통제가 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리가 되는 국가도, 그렇지 못한 국가는 수많은 일반적인 지역 내에 지뢰가 산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DRC랑 협력해서 서로 시간대를 정해요. 그래서 어느 DRC가 당신들은 휴메니테리언 워커들은 이런 루트로 다니십시오라고 또 이렇게 가이드를 주시고,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지뢰 제거하고 폭파하는 작업을 합니다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UNDP가 보통 이런 사업들을 펀드를 대고 그런 지역들에게 디마이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그니스 들어보신 분 없죠? 선양 하나 들어보신 분? 제가 이 프로젝트에 펀딩에 참여하고 있는데 평양 내에 장애인 재활하는 과정이 생겼어요. 평양 병원에, 병원 내에. 그래서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인 분이 처음으로 북한 노동당에서 발행하는 이슈하는 의사 자격 면허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과정을 설치하고 저희가 병원을 짓는 펀딩을 했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나중에도 계획이 좋겠지만 미국 국무부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와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아서 모든 어떤 일단 통행, 사람의 통행과 물자와 캐시의 인앤아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돼 있고 라이센스를 기간별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GO의 활동이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제 정세에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해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이그니스 사업이었고,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배 한 척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북한에 배 한 척 들어가려면은 그 배가 몇십 일 동안 다른 커머셜 액티비티를 못 하게 됩니다. 제재 생체에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지금 UN 제재가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필요한 여러 가지 국제 정세들이 있지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NGO들은 그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
아로샤라는 단체 들어보신 분? 아르헨티나와 영국에서 시작한 환경단체입니다. 여기에 그 헤드가 피터 해리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여의도에 있는 저희 사무실 찾아오셨습니다. My name is Peter Harris. I'm from England. 막 그래서 제가 Oh, I've been there once. I went to the Oxford University라고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안 좋아져요. I'm from Cambridge.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이러시면 그분이 친구분이 있으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좀 많은 분들이 책을 읽어본 존 스토트 목사님이 새를 좋아하시는데 바로 이분과 함께 그 새를 보러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 환경단체가 저도 이분을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배웠는데 대부분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환경단체들은 반기업적 아니면 반개발적 이란 카운터의 개념이 있고 자연보호에 집중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정치화되는 성향도 있는 면이 지금 환경운동을 열심히 한 순수한 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해요. 어떤 그러한 분들을 어떻게 잘 순수한 그 의도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단체가 되게 독특한 게 혹시 밑에 작게 보이는데 혹시 안 보이시니까 읽어드릴게요. Caring for God's Earth, Creation Matters 라는 슬로건을 걸고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창세기적 말씀으로 환경을 바라보는 단체예요.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전인격적 우리 세계신문도 사실은 우리의 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위해서 제가 한번 로고를 따와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컨선 월드와이드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 US 미국 건데 로고는 미국 건데 컨선 월드와이드는 아일랜드 NGO입니다. 여러분 못 들어봤죠? 근데 정말로 전문적인 팀입니다.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왜 못 들어봤을까요? 여러분이 아까 들어본 기관들하고 이거 안 들어본 기관들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펀드레이징 하는 활동을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시작한 사람이 펀드레이저나 마케터 출신이면 굉장히 그 NGO는 마케팅과 펀드레이징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시작한 사람이 저처럼 필드 출신이면은 굉장히 그 사업 디자인에 오리엔트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NGO마다 상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 팀은 갖고 있는 저평가된 NGO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레코멘드 할 수 있는 프로페셔널한 팀인데 북한에도 5개 이상의 브랜치가 있어요. 농업 문제, 워터 문제, 퍼블릭 헬스 문제들에서 깊이 관여하고 UN도 이분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WHO라는 우리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그죠? 에볼라부터 해서 백신 때문에 유명해진 WHO가 필드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염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국경 없는 의사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죠? 원래 그 뭐 Doctors Without Borders라는데 저희는 그냥 MSF라고 불러요. Medicine Sans Frontier. 아무도 불러 못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 MSF라는 단체가 필드에 클리닉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의료진들과 그러니까 non medical 스텝이지만 충분히 이런 필드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필드에서 모든 종류의 질병을 대응합니다. 여기서 1차적인 디텍트를 해요. 디지즈에 대해서. 그럼 이런 것들이 유엔과 공유가 됩니다. 제가 슬슬 얘기를 좀 엘리베이트 해볼게요. 그래서 컨선 월드에는 그런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국말로 제가 로고 일부러 안 적었어요. 사실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로고를 못 따왔는데 여기 에라논 미혼모 우리나라 최고의 제일 크고 제일 권위자인 강영실 원장님께서 이끄시는 에라논이라는 미혼모 시설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나이가 10대였어요. 10대 초반 엄마가. 그 다음에 피난처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난민들을 케어하는 아주 전문적인 단체죠. 그 다음에 만사소년 혹시 여러분 천정호 판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유튜브에 호통 판사 그분이 우리나라 법체계는 법대 교수님 계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잘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판사와 그러니까 저지와 커렉션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럽의 일부 국가는
판사와 커렉션을 하는 이런 그 워든, 그러니까 그 교도소장의 역할이 같은 곳도 있어요. 체계상. 그런데 이 천정호 판사님이 매번 이게 소년법정에서 아이들을 판사를 재판을 내리시면서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을 하면서 이분과 되게 가까워지면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이렇게 쉐어하게 됐었는데 여러분 회복적 정의라고 들어보셨나요? justice가 punishment에서 머문다면 그거는 지금 일반적인 세큘러한 법칙인데 지금 저희들이 더 발전되고 더 논의가 되야겠지만 많은 분들이 회복적 정의라는 그 개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리스토어를 하자는 거죠. 그 죄를 진 것의 잘못을 퍼니시하는 것으로 저스티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죄의 자리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까지 가야 퍼니시먼트 앤드 회복까지 가야 그게 저스티스다라고 말하는 입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NGO들이 그런 걸 반영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만사소년입니다. 그래서 이 판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런 채공치는 거는 뭐라 그러고 내보내세요. 근데 왕따 시키면은 아주 심각하게 벌을 주십니다. 제가 한번 이분이 지금은 이제 9년이 넘으셔가지고 소년 지방법원이 이제 법무부에서 이제 당연히 사법부에서 이제 일반 부산지방법원을 발령을 다시 내셨는데 2년 전에 이 소년 판사를 하실 무렵에 한번 제가 재판에 참여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끝나고 나서 앞에서 딱 그러시더라고. 김승환 전문님 어떠셨습니까 오늘 재판이?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말 무거워서 뭐라고 감히 이렇게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판사님의 마음이 읽혀졌었어요. 이 아이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같고 야 너 1년이야 6개월이야 너 소년원 가 6호 처분이야 7호 처분이야 아니야 1호 처분이야 라는 처분 내리는 것으로 클래시파이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크리스천으로서 저지로서의 역할인가? 아니면 이분의 고민은 내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인가?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어떻게 프랙티스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 그 재판에 충분하지 않다고 표현하시지만 필요한 행위들을 남들보다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들보다 더. 그것들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알고 있는 아이들한테 야 엄마한테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10번 해.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아이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고아원에 버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엄마가 왔는데 10년 동안 엄마를 못 본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성인이시고 그 친권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를 있어서 오셨어요. 이 어머니가. 근데 아이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한동안 엄마는 뭐 하셨어요? 뭐 사느라 바쁘셨다는 삶의 얘기를 당연히 하시죠.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아이한테 미안하다 10번만 얘기해 주세요. 이거 엄마가 3번 이상을 못하시고 통곡을 하시죠. 그리고 아이한테 엄마 괜찮아요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도 펑펑 울죠. 소년원에 보내서 퍼니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아이들을 뭐로 볼 것인가 라는 것이 사실 우리 NGO들의 자세입니다. 또한 세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저도 관계를 시작한 세움이라는 아이세움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한나라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있지 않아요? 살인자의 딸이야. 니네 아빠 살인자잖아. 니네 엄마 도둑하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애들한테 서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잖아요. 여러분 임의동행이라는 말 아시나요? 임의동행 그냥 체포해 가는 거죠. 경찰관들이.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시는 분? 집에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이들이 버려지죠. 남자아이거나 여자아이거나 아이들은 친척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비주될 확률이 높고 실제로 나쁜 사람들의 아이들인데
라는 우리 속에 있는 무서운 생각이 그들에 대한 필요한 관심을 없애는 무관심과 장벽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그래서 그 아이들만 찾아가서 케어해 주는 단체가 우리나라 유일합니다. 이 단체를 세우신 분은 30년 넘는 경력을, 아동 복지 경력을 갖고 계시고, 그 안에 있는 팀들은 13년 이상의 다들 아동 복지 전문가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팀이에요. 로컬 팀이고 사업을 하나 하지만 굉장히 저는 레코멘드 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다음 위드유. 위드유라는 단체는 여러분 탈북자 만나보신 분, 세터민, 내가 세터민이다, 없으세요? 있을 수 있죠. 충분히 확률상. 그죠? 대부분의 탈북자들을 위한 사업은 아까 제가 이그니스는 북한 내라고 말씀드렸지만, 탈북자 사업들은 organized by, planned by 누굽니까? 누구로부터 기획되고 누구부터 계획했습니까? 누가 기도했습니까? 남한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위드유는 북한에서 나온 친구들이 자기들이 기획해서 자기들끼리 펀드레이징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단체예요. 이들의 목적은 탈북자가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탈북자의 아이덴티티 이슈입니다. 탈북자가, 여러분, 우리 모두 말하기를 불편해하지만 마치 세컨 시리즌처럼 그레이드 되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제가 이 친구들하고 관계를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얘기 좀 하고 싶은 것은,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뭐 김 전무님 뭐 저보고 교회 다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절대 안 갑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아니 뭐 내가 뭐 언제 교회 다니라 그랬냐,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그 전무님 제가 사실 연길에서 꽃제비였대요, 뭐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한 선교사가 우리 살려준다고 날 데려가서 동물원처럼 꽃제비를 휴먼 주를 했어요. 불과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사 직전에 친구를 유지시킴으로써 펀드레이징한 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교사가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교회가 성도를 다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저히 말을 못 하겠어요. 그 참담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감히 어떤 것도 디펜딩을 할 수 없더라고요. 제가 말 한마디도 얹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대화 가운데. 근데 그 옆에 같이 휴먼주에 있던 다른 친구가 야, 그 좋은 목사도 있고 나쁜 목사도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말을 못 하겠어요. 다른 한 친구, 가장 좀 얼굴이 이렇게 잘생김과 거리가 먼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한마디를 보탭니다. 야, 그 연길 서신형밖에 더 있니? 여군 가서 그냥 뭐 이렇게 해버리자, 이런 얘기를 좀 험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야, 근데 너 살았잖니? 니 살아왔잖니?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라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저 나름 NGO에서 있으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탈북 과정부터 현재 도강비, 두만강을 걷는 돈이 얼마인지, 현재 3만 달러가 넘습니다. 1인 도강비가 800불이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중국에서 내려온 경우예요. 그런 어떤 그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있고 서로 프로젝트 참여도 하고, 뭐 학교들 리세틀먼트 프로그램들 뭐 여러 가지들의 그 관여를 하게 되고 좀 만나게 되고 배우게도 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 함부로 우리가 배운 경험으로 이 사람들의 스토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겠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세움에 있는 아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미혼모가 모든 풀스토리를 얘기할까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어떠한 그 말 한마디로만 그들을 판단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이러한 그 NGO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NGO인데 저마다의 부르심에 응해서 그 이웃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준비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 또한
더 해야 될 것이 많으나 우리의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하시면서 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과 최대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NGO에서 일하는 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우리 보다 아까 펀드레이징 있죠? 마케팅과 PR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대부분 이 정도만 알아요. 그 다음에 필드 오퍼레이션. 그럼 한국인이 봉사단에 가서 현지에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가보신 분들. 리포트 작성하고 사진 찍고 이 얘기하죠. 여러분 로컬말 하세요? 아랍어 하시는 분, 스와힐리어 하시는 분, 반투어 하시는 분. 그럼 우리는 대부분 현지에 무슨 말을 하십니까? 영어를 하죠. 영어로 합니다. 그분들이 한국말을 하진 않아요. 그건 굉장히 레어한 케이스, 한국말 하시는 분들은. 영어를 하는데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충분한, 저도 세컨 랭귀지고 그분들도 세컨 랭귀지예요. 그러면 충분한 대화가 될까요? 필요한 대화만 되죠.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유엔에 가려면 여러분들 무슨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국제어문, 저 국제어문 졸업했습니다. 졸업하면 되나요? 제가 국제어문 졸업했다고 저 쓴 거예요. 그런 분들도 일하는 게 있죠. 당연히. 그러나 아까 제가 레프리지 캠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그 안에 뭐가 필요해요? 드라이버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고 그 안에 영양사도 필요하고 뉴트리션, 티처도 필요하고 그 안에 기계를 만질 사람도 필요하고 그러한 그 난민들 보호를 위한 군인도 필요하고 그러한 리거한 문제를 로컬에서 해결할 로이어도 필요하고 그걸 좀 더 상위 차원에서 이야기할 많은 이코노미스트와 또 로이어들도 필요합니다. 정말로 다양한 게 있습니다. 심지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어카운팅도 있죠. 아니 NGO도 기관인데 어카운팅을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럼 누군가는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NPO 어카운팅 스탠다드에 맞게 또 어카운팅 하시는 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누군가 해야 됩니다. 그죠? 또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누군가 해야 되고요. 또 누군가는 프로그램 디자인을 합니다. 대부분 그 NGO 5년차 주니어들까지는 프로그램 디자인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정말 거기에 베이직한 어세스먼트부터 필드에 대한 이해부터 문제의 근원들에 대한 역사적, 문화 인류학적 이해까지 있어야만 이런 디자인이 될 수 있는데 부족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 리서치 같은 행위들도 사실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NGO를 한다, 비영리를 한다, 이웃을 활동을 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이 뭐냐라고 전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전제는 자 여기 있는 분들이 싹 다 비영리로 왔다고 제가 전제해 볼게요. 어디 가실 거예요? 각자 롤이 다르죠. 스페셜티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억압된 사람을 할 겁니까? 장애인들 할 겁니까? 좀 더 가난한 사람들 할 겁니까? 어떤 케어받지 못하는 사람 할 겁니까? 아이들 할 겁니까? 여자를 할 겁니까? 나이 드신 분을 할 겁니까? 난민을 할 겁니까? 고아를 할 겁니까? 과부를 할 겁니까? 여러분 함부로 저 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야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감히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물론 일을 하면서 이것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얻게 되고 저런 분들도 만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경험도 얻게 됩니다. 그럼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지만 충분한 것을 알 수 있는 거기에 너무나 짧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남수단의 가장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미드 위도우 사업인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3파예요. 3파. 아이들 낳는 걸 도와주는, 감사합니다, 그 사업이에요. 많은 산모들이 아이를 낳다가 세니타이즈 되지 않은 환경 가운데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한 스테판 테르라는 남수단 분이에요. 남수단 목사님이 딴 게 아니라 여성분들을 모아서 아주 기초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따뜻한 깨끗한 물로 준비하고 하는 어떤 그런 걸 준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아주 사람들이 안 가는 지역, 굉장히 가난한 지역, 우리가 모르는 지역, 심지어 자원도 없어서
모르는 우리 에리트리아 같은 지역에서 불고 시작해서 굉장히 뉴욕에도 우리가 풍부한 뉴욕에도 무슨 일이 있냐? 제가 늦지 않았지만 저와 관계가 더 바오리 미션이라는 팀이 뉴욕에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단체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노숙자를 케어하는 인스티 중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레코멘드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서부의 그 노숙자 단체와 동부의 노숙자 단체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날씨입니다. 서부는 따뜻합니다.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쩔 때 노숙자를 모아서 하와이 갈래 하고 원웨이 티켓을 끊어주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죠. 동부는 어때요? 엄청 춥습니다. 겨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쉘터라는 게 필수적이에요. 그래서 전 미국에 여성 노숙자만을 위한 퍼실리티가 있는 단체가 더 바오리 미션입니다. 그리고 더 바오리 미션은 침구류와 식기를 준비할 때요, 노숙자를 할 때 아주 좋은 걸 준비합니다. 하루라도 잘 때, 한 끼라도 먹을 때 당신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나와 같은 존엄성이 있는, 그럴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싶은 더 바울 미션의 많은 분들의 철학과 고민과 하나님에 대해 주신 그런 바른 생각들을 표현한, 프로그램 디자인에서 표현한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주 가난한 나라에 있는 문제부터 higher income society에도 여전히 다른 문제들이 있죠. 또 하나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도시 지역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베이박스 경험을 좀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뭐 베이박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학문적인 논쟁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하지만 그분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제가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그 마음의 안타까운 마음을 어떻게 그걸 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작이 되신 분이죠. 그런 것처럼 도시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또한 우리 지방, 시골, 룰럴에도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컨플릭트 에리어에도 문제가 있죠. 디제스터 에리어에도 문제가 있어요. 물론 디제스터에 컨플릭트 포함이 됩니다. 학문적으로는. 그렇죠? 디제스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구분할 때. 하나는 뭐야? 맨메이드 디제스터, 맨메이드 디제스터, 내추럴 디제스터, 뉴클리어 디제스터입니다. 여러분, 뉴클리어 디제스터의 대응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NGO와 다르지 않습니까? 있어요. 예. 그리고 맨메이드는 어떻게? 인재죠, 인재. 인재라는 것은 사고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쟁도 포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런 지역에서 매니징할 것인가? 그때 나이로비 시내에서 끼꾸이부, 통상 나이로비 2007년도에 대선이 있었을 쪽이 인도 사람이 외국인을 죽인 비율이 대선 기간 동안 1000명을 죽였습니다. 루안다 사태 때 몇 명이 죽었어요? 통계가 다 다릅니다. 수들마다 100만 명이 죽었어요. 100일 동안. 제가 근무했다는 다르푸르 지역에 30만 명이 죽었어요. 이게 숫자가 어떻게 100일 동안 하루에 10,000명 어떻게 죽이죠? 산수적으로, 수학적도 아니고. 그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디제스터 에리어에서. 모든 인종 학살, 제노사이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에 스토리를 여러분이 좀 들어가시면,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루안다의 호텔 루안다라는 영화를 보신 분, 한번 보실만 합니다. 그것 또한 여러 가지 디스퓨트이 있습니다. 그 영화에 대한 입장에 대한, 벨기에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나 어제 옆집 사람, 어제 나랑 친했던 사람이 투치냐 후투냐에 따라서, 부족에 따라서 갈라지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래서 사실 후투냐 투치라는 걸 누가 정했어요? 벨기에 사람들이 코 길이를 보고 정했습니다. 길면 어디, 짧으면 어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좀 원래는 사실은 이게 유목이냐 농장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냥 토기장이 도공이냐 이런 식의 부족들이 개념이 있었지만 이후에 많이 그것들 좀 섞어놨어요. 그래서 형성된 식민지 시대 때의 반목들을 이용해서 키웠습니다.
식민지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좀 더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게 되겠지만 식민지 정책.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동족이 동족을 학대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친일파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은 케냐는 누가 했어요? 영국 사람들이 인도인을 데려다가 식민 정책을 했습니다. 수단 누가 영국이 어떻게 통치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중간계층을 썼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럽의 식민 정책들을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은 누구를 통해서 좀 약간 1차적인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을 시키는 어떤 정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 그 루안다에서는 동족끼리 시킨 거죠. 루안다도 서로 싸우게 만든 겁니다. 근데 이런 거 할 때 항상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카커러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해요. 쇠뇌를 시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벌레들이야. 히틀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같은 위대한 게르만이 아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존재다. 라고 누군가가 나와 다르다는 생각으로 나와 뭔가 입장이 다르고 내가 뭐 생각이 다르고라는 걸로 무섭게 할 때가 사람의 존엄성을 차이를 두기 시작할 때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행동이 느릴까요? I don't think so. 아프리카 사람들 행동 빠릅니다. 빨라야 될 이유를 모르는 뿐이죠.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면 대우하는 만큼이랍니다. 잘해주면 잘합니다. 못해주면 못하고. 사람들 하지만 자기가 경험한 걸로 모든 사람을 디파인을 하죠. 모든 사람들을 그냥 취급합니다. 존엄성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자, 그 다음 아까 살짝 제가 뭐 그 이코노미스트 얘기도 하고 역할의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아까 프론트라인에 있는 실제적으로 우리 베네피셜이라고 부르는 수혜자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용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습니다만 그 월드 비전이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IJM,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미션 같은 곳들이 1차적인 프론트라인에서 그분들을 섬깁니다. 서브하십니다. 그러면 펀딩을 하는 거죠. 인디비주얼에게 우리 있는 여기들도 우리가 도너가 되죠. 인디비주얼 도너가 됩니다. 그분들 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Government Aid Agency들이에요. 뭐 DFID 영국 겁니다. USAID 그럼 미국 거죠. 코이카 모르시는 분 아시는 분 감사합니다. 그 코이카 우리나라 거죠. 그럼 옆에 사랑의 열매는 어느 나라 건가요?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그 이러한 그 사랑의 열매는 정부 돈을 받는다기보다도 정부가 법으로 100% 텍스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해 준 우리나라 두 군 중에 하나예요. 남북하나재단, 사랑의 열매. 그 외에 모든 그 NGO들은 뭐 30%, 15%까지 텍스에 대한 그 혜택을 좀 받게끔 구간 설정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거버먼트 펀드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물론 들어갑니다. 사랑의 열매에도. 그러나 그 일반 기업들의 도네이션을 좀 그 인커리징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그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100% 세금의 혜택이 있는 곳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톡 치고 들어가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단 가버먼트 에이드 에이전시라고 리걸한 서포트를 받기 때문에 한번 말해봤습니다. 두 번째가 프라이빗한 체리티 펀드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그레이스 앤 멀시 파운데이션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프라이빗한 체리터블한 어떤 펀드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것이 인디비주얼이 좀 약간 큰 액수들이 모여서 인다우먼트를 형성하고 인다우먼트에 운용되는 그 돈으로서 우리가 그랜트 기빙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UN 및 그런 글로벌 에이드한 어떤 펀드들이 따로 있습니다. 뭐 적십자사도 그런 것들 만들어 놨고요. 오차라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단어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는 알 수는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만약에 정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이 개념들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선에서 그 이웃들을 섬기느냐, 이웃들을 섬기는 정말 전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펀드를 얼로케이트 할 것인가의 관점으로 들어갈 것이냐, 펀드를 누구에게 전문성을 줄 거냐, 누구에게 타당성이 있는 것이냐, 누가 제도 일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나중에 제가 여기서 지금 영상이 녹화되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NGO에 돈을 주면 자기들이 다 먹고 쉴드에는 조금만 준다라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궁금하신 분들 이따 영상 끝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스토리의 배경에 대해서.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그런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특히 우리나라 NGO들은 굉장히 많은 액수를 필드로 보냅니다. 그래서 뭐 정부도 기준이 있죠. 8대1이라는 사업비 운영비의 레이시오 원칙이 있어요. 그게 그 정관의 그 Article of Incorporation에 스테이트하게 돼 있어요. 요구합니다.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8대2의 원칙을.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잘 되긴 어려워요. 근데 이게 몇몇 유럽의 과거의 사례고 현재 아시아의 사례 중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월드뱅크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것들을 리서치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이런 전략들을 세워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유엔이 이거야, 야 유엔이 뭐래, NGO가 이거야, 이런 불필요한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크로한 이해 없이 마이크로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마이크로 없이 어떻게 매크로한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크로한 레벨에서 보는 어떤 그 브로드한 퍼스펙티브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고 그라운드에서 핸들을 잡을 수 있는 마이크로 레벨에 서로 냄새를 느끼는 관계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부르심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마음에 따라서 어느 쪽을 할 거냐, 어떤 능력을 더 쓸 거냐, 나는 내 인생을 그 사람들과 손을 붙잡고 살고 싶다라고 하면 프론트 라인으로 갈 수 있고, 아니다 내가 좀 더 브로드한 곳에 내가 전략적으로 기획적으로 이거 기여하고 싶다, 컨트리뷰션을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세컨한 포지션에 있는 그랜트 기빙, 여기를 다른 말로 그랜트 시킹이라고 합니다. 그랜트 시커라고 돼요. 이쪽을 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사실은 우위와 열의가 있지 않고 우리의 선택에 있을 뿐입니다. 요거 이제 건너뛸 건데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필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딱 보면서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레퓨지 시스템과 클러스 시스템, 그 다음에 개발하는 어떤 개발 사업들에 대한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 여러분 클러스터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클러스터. 예, 누군가 손을 들려고 그랬는데 손을 저지하고 있는 옆에 분이 계시네요. 들라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UN 난민촌에 가잖아요. 그럼 이 클러스터로 나뉘어요. UNHCR은 뭘 하는 곳이냐? 여기 중간에 보면 캠프 매니지먼트 앤 코디네이션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전체를 매니징하고 코디네이션합니다. 프로텍션 누구 할까요? 그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월드비전이나 차일드 펀드나 뭐 그런 레벨의 티어 1급의 글로벌 NGO들이 많이 합니다. 헬스, WHO가 많이 하겠죠. 유니세프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머전시 쉘터, 우리 천막들 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할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뉴트리션. 여러분 영양사 하면 우리 사회 인식은 어떻게 됐어요? 학교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주방에서 일하시는 언니들, 어머님들, 이런 인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뉴트리션이야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깝게 이웃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전문적이고요. 로지스틱스, 트럭, 제너레이터, 워터 이런 거 없이 되겠습니까? 식량 창고에서 창고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여러분 농작물을 많이 개발하고 수확하게 하는 NGO들이 있잖아요. 농업 NGO들. 가축 NGO도 있는 거 아세요? 가축들이 전염병을 안 하게 수의사들로 이루어진 NGO들이 있어요. 이탈리아가 많이 그런 걸 하죠. 그리고 유목 하는 국가들이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워터 아까 설명 제가 잠깐 드렸고 주로 유니세프도 많이 하고 또 LWF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루터 교인 있으세요 여기? 루터런 월드 페더레이션이라는 NGO가 있습니다. 종교기관이긴 하지만 거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워시 사업을 하기도 해요. 유엔하고 같이.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에듀케이션, 당연히 유네스코, 유니세프가 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UNAI도 이 에듀케이션 섹터에서 대학에 대한 분야가 빠지면서 논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총회님 때. 근데 얼리 리커버리가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요거 보이시나요? Emergency Telecommunication. NGO가 이런 게 있어?
이머전시 텔레커뮤니케이션이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질문. 이것도 되게 좋은 그 상품이 있습니다. IT 지진이 났을 때 제일 먼저 보내짐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NGO의 긴급 대응팀일까요? 공군의 레스큐 부대가 먼저 들어갑니다. 공군이 낙하산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뭘 하느냐? 방사능, 생화학적 오염 테스트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끊어진 커뮤니케이션을 먼저 잡고요. 그 다음에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랜딩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군사 부대들이, 군대들이 이런 시빌한 휴메니테리언 오퍼레이션 하잖아요. 인도적 자원 하잖아요. 그런 식 영역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저 1차 전형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오차나 유엔의 이런 그 Office of Coordination for Humanitarian Affairs 같은 팀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 일본적인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구역을 설정해 놓으면 플래닝을 세웁니다. 다 프로토콜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이미 이런 것을 긴급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그런 플랜이 되어 있는 펀드가 있는 그 글로벌한 NGO들이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는 어디로 가, 넌 어디로 가, 어디로 가고 가이드를 받고 서로 그 회의를 하죠. 저도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 갔었죠. 그래서 이시노마키라는 곳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물론 아체나 빠당파리야만 쓰나미 때도 참여를 했었지만, 제가 이것을 하는 건, 여러분 보통 NGO들을 만나게 되면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듭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기본적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어서 NGO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이것들을 대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디그니티와 전문성. 그래서 온고잉 퀘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스페셜리티를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지역적 전문성을 가지고 이웃들을 바라보실 겁니까? 누가 여러분의, 당신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기서 묻지 않고 여러분이 가져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활 4년 동안, 3년 동안, 2년 동안, 1년 동안 내가 만약에 직장을 갈 수도 있고 NGO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잡으로 이웃을 섬길 수도 있고, 내가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이웃을 섬기는 기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우위에 있고 열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섬길 수 있을지, 또한 어떤 전문성을, 지역적인 전문성, 이해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러분 주실지, 누가 당신 이웃일지 고민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모습을 하는 걸 듣곤 했어요. 여러분, 여기가 가장 불쌍하고 가장 가난한 곳입니다. 여기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분들보다 마음이 크진 않지만, 작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르게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마음 받은 이웃이 누구고 또 어떻게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국내일 수도 있고 해외일 수도 있고, 그것을 내 삶을 영위하면서 갖고 있는 그 영리를 하면서 주변 사무실에 다른 직원들일 수도 있고, 또 저러한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 들어오신 분 다 책 갖고 계신가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서 제가 이거 25분 된 책을 다 읽지는 않고 책만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이 정의에 대한 개념을 마이클 샌들도 많이 얘기를 해서 유명해진 주제가 있는데, 이렇게 또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책을 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 모든 것이 대답이 되느냐? 부족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되게 쉽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는 Generous Justice라는 책이에요. 여기 화면에 같이 보이고 있는데 이 책을 꼭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특별히 이 책 중에서 만약에 다 읽기 싫어 라고 하실 수 있잖아요. 모든 책은 챕터 1을 읽으면 돼요. 다 읽기 싫으면. 그러나 제가 퍼스널리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추천하고 싶은 그것은 사실 너무 다 모든 챕터가 소중한데 오늘 제가 같이 읽으려고 했던 거는 그 파트 1 뿌리칠 수 없는 4가지 도전 중에서 챕터 4 당신의 이웃은 누구인가? 왜 사마리아인을 위해 기도만 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들 있는 분은 107페이지인데요. 제가 한 문장만 좀 읽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소제목만 읽을게요. 제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냥 모든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고요. 모든 이들이 이웃입니다. 나랑 생각이 달라도 우리 이웃이고요. 나랑 반대의 입장을 표해도 우리 이웃입니다. 나랑 같은 종교가 아니어도 우리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보기를 권해요. 정말 권합니다. 여러분 제가 협찬을 받아서 책들 준비했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것을 오늘 주무시기 전에 가능하면 이 챕터 하나만 한 25분에서 30분 언더로 끝납니다. 그래서 꼭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걸 읽지 않고 그다음 저희가 바로 Q&A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Q&A를 하려고 하는데 그 질문들이 좀 준비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또 가실 수 있는 질문도 있고 또 온라인에서 질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충족시키는 답은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모든 질문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포항까지 먼 길 오셔가지고 좋은 강연 해주신 선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Q&A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장에서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 자유롭게 진행해 주시면 저희가 손을 든 분에 한해 가지고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저는 17학번 김한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인력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존엄성이라는 말씀을 제가 앞에도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드렸지만 민주주의와 인권이 우리 기독교와 얼마나 가까운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모든 사람에게 이퀄합니다. 그가 아직 예수님을 만났거나 만나지 않거나 예수님께서 끝까지 더 구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 보혈이 이퀄합니다. 그래서 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성이 거기서부터 동등한 존엄성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접근보다도 그 마음과 그 사람을 어떻게 인지하느냐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 인지는 태도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태도는 결과입니다. 생각에. 내 이해의 결과가 태도입니다. 태도를 바꾸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했을 때 태도가 되겠죠.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가져야 될 자격 요건이라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질문하시는 우리 학생분께서 지금 전공하고 계신 것, 또 특별히 또 눈에 들어오는 거, 눈에 밟히는 거, 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 그게 바로 질문하신 우리 그 학생분의 전문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질문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18학번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현재 대학생으로서 어떤 전문성을 갖춰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전공과 연계해서 전문성을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무님께서 생각하시는 본인의 전문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또한 전무님의 경험을 통해 선배님으로서 이 한동대학교에서 대학생활을 하실 때 어떻게 전문성을 찾아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한동대학교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찾아가고 길렀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질문을 세 가지 해주셨는데 지금 질문을 제가 잘 대답하게 누군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마지막 세 번째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떻게 전문성을 준비하느냐 학생 시절 가운데 제가 틀리면 좀 커렉트 해주세요. 하고 제가 어떻게 그 점을 준비했느냐. 첫 번째가 뭐였죠? 전무님이 가지고 계신 전문성이 뭐라고?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 참 어려운 질문이고 더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저는 그 95년도 3월에 경영정보학과를 입학했어요. 여러분 무전공 시스템이 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96년도 돼서 2회 때 시작이 됐는데 저 때는 과별로 뽑았어요. 학부도 아니고 과였어요. 그래서 제가 경영정보학과에 입학을 했다가 저는 그 당시에 그 정치와 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법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학교가.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근데 국제어문이라는 곳을 먼저 가라. 그럼 나중에 법학으로 해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또 그때 정책이 또 2번 전과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법대는 나중에 제 졸업한 이후에 생긴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제어문을 졸업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계획한 것들이 아니었고 그냥 다들 전과하길래 저도 전과를 했고 많은 교수님들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런갑다 라는 생각을 또 귀가 얇아서 훅 해서 갔습니다. 사실은 치밀하게 제가 계획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학생 시절 얘기를. 하지만 여기 제가 학창 시절 때 교수님도 아직 계시기 때문에 참 제 학생 시절 거짓말하기 더욱더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뭐 농구도 열심히 하고 에이시즈 지금도 있겠죠. 그래서 에이시즈 만들고 MIC라는 것도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기로 열심히 했고 그리고 뭐 창조과학회 활동도 하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뭘 배웠냐면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장점은 학교 때부터 이루어진 거는 기숙사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다르다라는 것을 좀 제가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름을 좀 어려워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제가 그 실무에 가서 일반적인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그분들을 배우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저만 갖고 있는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대가 여러분을 트레이닝 시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뭐 1번과 3번이 좀 같은 대답을 좀 하고 있는데 한동대라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후에 내려와서 우연하게 서덕수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이제 저랑 동기니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너무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때와는 달리 프라이버시 이슈가 중요하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에서 본부장 했을 때에 선교사님들에 대한 정책을 하나 바꾼 게 있어요. 1인 1 냉장고 사업. 냉장고에서 싸우시더라고요. 모든 분쟁은 내가 먹는 거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거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숙사에서 여러분이 아껴놨던 것을 누군가 먹었을 때 그동안 믿던 모든 의리는 사라지고 모든 우정은 깨지는 어떤 그 밤들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웃으면서 우리 서덕수 교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구합원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 힘든 애들은 벌써 3월에 떠났어.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공 던져주면 흙밭에서 농구하는 애들만 남아서 있었던 거지 우리가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하고 참을성이 있어서 있었던 게 아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준비해야 될 전문성은 2가지입니다. 3가지입니다. 죄송해요. 첫째,
GPA. GPA. 영어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뭐 딴 공부도 나중에 하셔야 되는데요. 이 학점은 다시 따기가 어려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체 불가능한 여러분의 기록은 GPA예요. 그래서 1순위로 두세요. 대체 불가능합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요. 저 GPA가 낮습니다, 되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생회도 많이 했고요. 동아리도 많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따로 있어서 그 분야를 열심히 하느라 자꾸 익스큐즈를 하게 돼요. 여러분, 졸업하셔서 당당하게 GPA 정도는 답하고 끝날 수 있는 후배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둘째는 여러분, 이 긴 인생의 시작을 여기서 하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실 겁니까? 그 여러분의 하나님의 관계를 여기서 준비하십시오. 제가 NGO를 이렇게 다닐 때 어떤 저의 많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어른들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중간에도 시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승환아, 네가 지금 그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인도네시아 사업도 한 적 있어요. 인도네시아 할 때 네 의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의가 아닌 것 같아. 저 그분 되게 좋아했는데 순간 너무 섭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제가 무슨 제 의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는 건데. 근데 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배님이죠, 장로님이, 이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아니야, 내가 볼 때 너 네 의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얘기를 듣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너무 후회 파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어느 그 수마트라 서쪽에 있는 니아스라는 섬을 2주간 단기 선교팀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같이 갔다 왔는데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메단에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돌아와서 그분을 당당히 만났습니다. 제가 답을 알아왔어요, 장로님. 제가 답한 게 이거였어요.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할 수 있고 사람이 누군가 자기의 의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여정을 여기서 인정받으려고,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니까 시작할 수 있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또 그와는 전혀 다르게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이걸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변질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 시작해도 나의 의로 하루를 살 수 있고, 내가 나의 의로 시작해도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충분한 우리 기도와 신앙생활과 그런 그 경험으로 나는 그렇게 이기적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의 문제가 아니라, 장로님 질문을 저는 지금 결론을 받지 않고 제가 앞으로 살아갈 매일 질문해야 될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혼자 제가 굉장히 괜찮은 대답을 한 것 같아서 웃었는데, 정말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다짐 중요합니다. 하지만 평생 매일 어떤 다짐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영성에 대한 준비예요. 세 번째가 여기 있는, 너무 진부한 얘기예요. 여기 있는 시스템의 장점을 여러분이 최대한 맥시마이즈 해서 나가세요. 방송이 되니까 제가 참 편한 용어를 못하겠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세상은 기숙사도 있고요. 같은 층에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이 존재했어요. 근데 또 재미난 건 저도 그 다양한 사람 중에 하나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품을 수 있느냐, 그것들 대화를 매니지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 모두 리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첫째, 여러분이 졸업하시고 나는 거는 리딩하는 게 아니라 팔로잉을 잘 하셔야 돼요. 좋은 선배와 좋은 교수님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정답은 알지 못해도 우리 교수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선배들과 여러분의 동료들은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질문의 답을 함부로 결론 짓지 말고 그걸 옆분에서 계속해서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답으로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여정을 여기서 그 다름을 훈련받으면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섞어서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좀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까요 혹시?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저 맨 뒤에. 예. 네, 안녕하세요. 17학번 유희찬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한동대학교까지 와주셔서 유익한 강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한 예. 두 가지 정도 있는데 예. 우선 첫 번째가 예. 저희가 인권의 존엄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분명히 어느 한 민족이나 국가에서는 인권의 존엄성이 좀 헤쳐지고 있는 문화가 존재할 텐데 예. 그런 문화에서 이제 사고 인식 과정을 개선하고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저항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우선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렇게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가져야 할 방향이 인권의 존엄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굉장히 난해한 단어이기도 하고 사람마다 좀 기준이나 선입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전무님이 이제 저희 선배님이시기도 하니까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러한 존엄성에 대한 기준이나 가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요. 어렵고 굉장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두 번째부터 답변을 해볼게요. 인권의 존엄성이 난해한 단어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저는 접근하고 있고 어떻게 이걸 좀 현실적으로 풀어갈 것이냐라는 질문에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삼성 핸드폰이 필드에 많이 팔려요. 아프리카에서 듀얼심 해서 우리 같은 그냥 일반 다이얼 전화기거든요. 그래서 그 로컬에 있는 그 SKT 같은 뭐 자인이라든지 오렌지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팔립니다. 근데 마사이족이 로컬의 그 오란이라는 그 전사가 있잖아요. 거기 일정 나이가 성인 남자가 되면 딱 펼치면 이 망토를 왼쪽에 아이폰을 차고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인간의 존엄성의 대우는 나한테 할 거를 남한테 준답니다. 나한테 필요한 걸 남한테 주는 거고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게 남에게 귀한 경우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살면서 그렇진 않아요. 많이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결국 정말로 남을 내 몸처럼 내가 원하면 남이 당연히 원하 이런 식의 사고방식보다 정말 내 몸을 아끼는 관점에서 하느냐 아니면 야 저 사람 저 정도면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지 충분하지 뭐 라는 생각으로 들어갈 것이냐에 있어서 우리는 들어와 봐야 할 것 같아요. 존엄성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겁니다. 내가 입을 것을 같이 나누는 거고요. 내가 이만큼 나는 먹는데 넌 이만큼만 먹어도 돼 라는 게 이걸 줬다고 해서 존엄성에 근거한 행동이라 보기에는 우리가 답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일단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답이고요. 두 번째는 인간 존엄성을 얘기할 때 국가와 문화가 갖고 있는 사고인식 과정과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많은 저항이 있을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반응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첫 번째로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development라는 단어들을 여러 번 하잖아요. 개발, 구호 이런 개념이 생긴 거는 사실은 몇십 년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 전에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했어요? 선교사분들 말고 문화인류학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앤드로폴로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좋은 걸 나눠주고 싶어.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나갑니다. 대부분 다. 저희는 이런 우리가 농업 기술이 있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 어디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 건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분 평생 건축하신 분들이에요. 로컬에서. 로컬의 날씨와 온도와 습도와 로컬의 자재가 뭔지 가장 전문적으로 아시는 분 앞에서 우리는 굉장히 좀 뭘 이해를 기반으로 한 접근을 많이 하곤 했어요. 그래서 10몇 년 전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컨스트럭션을 하더라도 로컬의 머티리얼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로컬의 습도와 온도를 감안한 방법은 뭘 건가.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는 여성들의 안구 질환이 많아요. 왜 많을까요? 화덕 있죠. 쿠킹한 키친이 이 열 효율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오래 걸립니다. 같은 음식을 하려고 해도. 그리고 연기가 많이 나요. 제한된 공간에 통풍이 안 되는 공간에서. 그래서 안구 질환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일본의 그 NGO와 또 한국의 NGO 가 어떻게 그걸 들어갔냐면, 화덕을 조금 디자인을 바꿨어요. 우리 식으로 준 게 아니라. 그러면 그건 뭐냐면, 첫째, 그분들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들어가야 될 선제적 질문들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느냐, 리서치를 했느냐예요. 우리는 자꾸 열매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성경 말씀 중에서 이건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시라 라는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우리가 열매를, 이웃이 결과를 보려는 욕심 때문에 스피디하게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그 방향을, 오히려 저희가 저항을 값을 높이는 거죠. 이분들의 인식과 문제와 고민과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안 다음에 그 단계에서 우리 NGO들이 해야 할 그 수준의 그 행동의 그 정도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전문적으로 타당적으로 일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현실적인 게 최선인 것 같아요. 혹시 부족하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예. 2개 정도만 더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저 오른쪽 끝에, 예, 전 교수님 손 드시려고 놀랐는데. 예. 아, 1학번 정도현입니다. 예. 근데 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입에 풀칠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입에 풀칠도 못하고 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서 질문해 주신 여기 옆에 선배님께서 특정 지역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저항을 이제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다고 하는데,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더욱이 더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되었습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에 대한 방안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고민을 많이 한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앞선 분께서 질문하시는 것의 답변에 좀 포함 연결됨이 있는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참 한국말이 찰집니다. 입에 풀칠도 못하는 사람, 그죠? 저희 동기 중에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에서 아쉽고 비판적인 어떤 그분들이 그 과거에 부족했던 점들에서 지적하신 분들 많이 있고, 또 충분히 그 점 논의될 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일했던 게 약간 아까 lower income, higher income, rural conflict 이런 에리어 로케이션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렇게 좀 대부분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떠한 일했던 지역은 처음에 한 게 마을에 화장실이 없어서 집 앞에 똥을 싸고 있는 부족들에게 똥은 몰아서 싸는 거야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그 단계에 제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처음에 NGO들이 한 게 뭐예요? 앞에 흙 파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위생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죠. 거기는 10년 전에도 농사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렵을 했죠. 망고가 나오면 망고를 먹고요.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땅으로 걸어갔어요. 몇십일 동안. 그래서 사람은 죽죠. 그러나 그들은 그거를 자연사라고 생각했어요. 비참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삶의 일부를 생각하는 거죠. 그분들한테 여러분 인간이 존엄합니다. 하루 3끼를 먹어야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제가 일을 같이 하다 보면요. 저보다 키는 되게 높아요. 마이클 조던이 남수단 사람인 거 아세요 혹시? 띠가족이라고, 띵가족. 정말 블랙이에요. 그래서 케냐 사람이나 이티오피아 사람도 남수단에 가면 저한테 그래요. 승환, 저 영어에 라이언인데 라이언, TIA, This is Africa. 야, 네가 아프리카 사람인데? 그러면 no, This is Africa. 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족은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좋아요. 근데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힘이 좋다고. 근데 삽질을 시켜도 같이 내가 아무리 보여줘도 힘도 없어요. 왜 이러나 답답한 거예요. 저도 막 불신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나중에 제가 가만히 같이 살다 보니까 그 움막에서 이 사람들 하루에 2끼를 먹는데 대부분 약간 여러분들 오뚜기 수프 한 명이 먹을 거 10명이 나눠 먹는 기분 아십니까? 그런 느낌으로 밥을 2끼를 먹는 거예요. 그럼 힘이 나겠어요? 안 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삽질을 하자고 한 제가 잘못한 죄인이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고 디그니티 어떠니까 우리가 이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런 논의가 있는 거 우리가 선진국화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근데 거기는 저희가 그래서 1차적인 일을 하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 알려주라. Yes and no입니다. 때로는 고기를 줘야 되는 집단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어떤 분들은 고기를 잡는 법을 같이 시작해야 될 집도 있고 거기는 아예 고기를 잡는 법을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NGO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현지를 이해하려는 겁니다. 그거는 함부로 하나에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NGO들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프로젝트를 설계할 때 베이직 어세스먼트와 리서치를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솔루션을 낼 거냐, 어떤 프로그램 들어갈 거냐라는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있어요. 제가 예전에 북한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선교하시면 같이 세미나를 하는데 엄청 각자의 지역에 힘든 걸 얘기하시는데 다 딴 지역에서 야, 저 정도면 반찬이 2개나 있네. 저기 너희는 반찬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항상 상대적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눈높이로 모든 사람에게 대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되죠. 여러분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개인에 대한 배려가 그래서 높아지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을 아직 못할 때는 아무래도 집단에 대한 1차적인 배려를 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질문만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이렇게 저한테 마무리할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가복음 아까 목소리 좋으신 분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요? 혹시 갖고 있는 성경의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7절입니다. 목소리 좋은 분 읽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비리로 갚더라. 버리고 갔더라. 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변에서 막 주인에게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다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의 1장, 2장, 4장을 다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우리가 말로써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그 행동이 직접적인 복음의 전파일 수도 있고 그 행동이 직접적인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NGO가 아닌 일반적인 지오나 일반 회사에서도 어떻게 어떠한 애티튜드로 직장 생활을 하고 동료를 대하느냐 또 행동에 포함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간에 어떠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던 간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자리를 꼭 갈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웃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웃이 되겠습니까? UNAI 그 김영길 그레이스쿨 전인초 세계시민 특강 릴레이에 총 강의들이 여러 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첫 강의에 맞춰서 시작을 준비해 본 하루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수많은 장표들을 보여주고 나눔을 했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우리 모두 여러분이 만날 때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퀄하고 그분들의 갖고 있는 우리의 존엄성이 동일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행동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요. 한 가지만 잊지 않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GPA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을 준비하려고 했을 때 충분한 그 다음 단계가 될 거예요. 대학원도 준비하실 거고 또 어떤 회사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지금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토의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머지 다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화를 하지 않길 권해요. 모든 이웃은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함부로 내가 들은 이야기로 누군가의 들은 이야기로 제너럴하게 그것을 제너럴라이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유니크하고요. 모든 케이스가 다릅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라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여러분 먼저 듣고 행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